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유괴 살인 사건입니다. 초등학생 유괴. 되게 옛날 뉴스 느낌인데요. 대한민국 유괴 사건들 중에 잊지 못하는 사건 중 하나의 사건이다.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의 부모님에게 죄송스럽지만 다시금 이야기를 꺼내보려 한다. 이 아이인 것 같아요. 1997년 8월 29일 오후 3시쯤 서울 잠원동에서 영어학원을 다니는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 영어학원을 끝내고 귀갓길을 가고 있던 9살 나리 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리 양이 영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무조건 오는데 오지 않아 불안해지기 시작한 나리 엄마는 영어학원으로 전화를 해 나리 행방을 학원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이미 나리는 학원이 끝나 학원 밖으로 나간 상태라 선생님도 나리의 행방을 몰랐다. 나리 엄마는 더 당황해서 영어학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나리의 행방을 물어보았다. 되게 이쁘다, 애가. 학원 아이들의 대다수가 어떤 젊은 아줌마와 같이 함께 나갔다는 말을 하고 이걸 들은 나리 엄마는 이건 유괴다 라고 생각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 당시 관할 구역이 서초경찰서였고 서초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다 집으로 왔다. 형사들은 가장 먼저 녹음기와 발신전화 추적기를 설치하고 범인의 전화를 기다렸다. 나리가 실종되고 나서 3시간이 지난 오후 6시 나리네 집 전화가 울렸다. 따르릉 따르릉. 경찰들은 순간 긴장했다. 그리고 나리 엄마는 울리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리네 집이죠? 나리 잘 있으니까 현금 2천만 원 준비해주세요. 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런데 통화가 너무 짧아 발신 추적에 실패를 하고 만다. 8월 30일 귀갓길에 실종. 돈을 준비하라고만 하고 어디로 가져오라는 말을 안 한 범인에게서 다시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다. 다음날 8월 30일 오후 3시 25분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나리네 집이죠? 돈 준비하셨어요? 돈 준비됐죠? 나리 안 보고 싶으세요? 나리 돌려받고 싶으면 빨리 돈 2천만 원 준비해서 명동 전철역의 남대문 방향 출구 앞에 있는 건물 8층으로 가져오세요. 근데 어제와는 다르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왠지 힘도 빠져있고 간혹 한숨 소리가 들리고 이번에는 통화도 제법 길게 했다. 그 덕분에 경찰은 발신 추적에 성공을 한다. 나리는 잘 있어. 2천만 원을 준비해. 안 그러면 나리 못 보는 거지. 은행 카드 갖고 명동 전철역 10층 건물 8층에서 기다려. 여기 몽타주도 있네요. 여성이 전화하고 있는 곳은 명동에 있는 한 은행 앞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이다. 경찰은 전화를 하고 있는 나리 엄마에게 전화를 조금 더 길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리 엄마는 전화를 길게 이어나갔다. 그동안 형사들은 공중전화기 가까이 다가갔지만 범인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은 지나가는 시민을 잡고 공중전화기에서 전화를 하던 여자를 보았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키가 작고 젊은 여자라고 답변을 했다. 그리고 경찰들은 공중전화기의 접근을 차단하고 전화기에 묻어있던 지문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공중전화기를 그때 당시에는 사용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문이 있었다. 그래도 가장 위에 있는 지문을 채취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지문을 채취했다. 돈을 건네주기로 했던 약속 장소와 시간을 기다렸지만 여자는 오지 않았다. 분명히 돈을 준비하라 했고 명동에 있는 건물 8층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여자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없고 돈을 받으러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나리 엄마는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저녁 9시 드디어 범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흥분했던 나리 엄마를 보고 경찰은 흥분 상태를 범인에게 들키면 안 된다며 벨이 3번 울리면 전화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나리 엄마는 벨이 3번 울리고 나서 전화를 받았다. 범인은 2천만 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지만 나리 엄마는 돈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엄마는 딸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범인에게 애원했지만
범인은 계속 딸은 잘 있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했다. 경찰은 발신 추적을 했고 결과는 명동에 위치하는 한 커피숍이었다. 경찰은 무성기를 사용하여 주변 일대에 있는 모든 경찰들을 동원하여 그 커피숍을 덮쳤다. 유괴를 당해서 변을 당한 아이가 해맑게 옛날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 너무 좀 슬프다. 그런데 범인이 나리 엄마에게 왜 나랑 이렇게 통화 오래 하냐고 경찰에 연락했냐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를 끊고 형사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커피숍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또 아이의 사진이네요. 바다에서 찍은. 분명 유괴범은 이 커피숍 안에 있지만 아무도 전화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범인인지를 알 수 없었다. 커피숍 안에는 총 13명, 범인은 이 안에 있다. 형사들은 출입구를 봉쇄하고 모든 손님과 모든 종업원을 검문하기 시작했다. 한 명 한 명 조사를 하는데 한쪽에 임산부가 앉아 있었다. 경찰은 임산부에게 다가가 양해를 구하고 지문 채취와 신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임산부가 화를 내며 만삭이 임산부에게 무슨 짓이냐며 아기가 놀라 배를 차서 아프다며 병원에 가야겠다고 비명을 질렀다. 오, 수상한데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임산부가 잘못되면 어떡하냐며 경찰에게 질타를 했고 경찰은 영장 발급도 없이 하는 검문이라 어쩔 수 없이 지문만 채취하고 임산부를 병원으로 보내줬다. 그 외에 12명의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점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 커피숍에 있던 사람들은 검문을 하고 모두 귀가 조치되었다. 그리고 범인에게서는 더 이상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범인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 경찰은 커피숍에 있던 20대 여성들 모두에게 미행을 붙여 미행하기 시작했다. 임신 중인 수상한 여성 역시 미행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어찌되었든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왔고 경찰들은 나리가 똑똑한 아이인데 함부로 아무나 모르는 사람을 따라갔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 주변의 친구들, 동관계 다 수사를 해보았지만 혐의점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괴 사건은 언론에 잘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노출될 경우 범인이 불안감을 느끼고 아이를 해할까봐 노출을 잘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기자들도 유괴 사건은 경찰들이 기사를 써도 된다는 신호를 주지 않는 이상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기사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게 맞죠. 요즘도 그렇겠죠? 그래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 5일째 경찰은 범인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나린의 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공개 수사 체제로 전환한다. 그죠? 이게 공개 수사로 하면 이제 전 국민이 CCTV가 돼주는 거니까 모든 언론과 TV 방송에서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이 유괴되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다. 전 국민에게 소식이 퍼져나간 후 전화로 제보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그런데 공개 수사하고 일주일 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 전화는 중년의 남성으로부터 걸려왔던 전화였고 중년의 남성은 자신의 딸이 9월 1일 날에 만삭의 몸으로 가출을 했다고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전화를 하였다. 그런데 중년의 남성으로부터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자꾸 형사님들로 보이는 남성들이 집 밖에 서성인다는 제보다. 중년의 남성은 혹시 자신의 딸이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수사 당국으로 전화를 했던 것이다. 그래서 경찰은 중년 남성에게 경찰서로 참고인 조사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중년 남성은 요청에 응해 경찰서로 나왔다. 경찰은 중년 남성에게 녹음했던 협박 전화 테이프를 들려주었고 중년 남성은 자신의 딸의 목소리가 맞다고 했다. 게다가 공중전화에서 채취한 지문 중에 중년 남성의 딸의 지문도 발견되었다. 이로써 범인을 찾을 수 있었다. 야, 되게 공교롭다. 공교롭다기보다는 되게 신기하다. 이런 유형으로 수배에 성공해가지고 범인을 확정한 경우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이 사람인가 봐요. 얼굴이 다 밝혀졌구나. 맞아? 이 사람 맞아? 범인의 이름은 바로 전현주이다. 당시 전현주는 28살이었고 만삭이 임산부였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들로 전현주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하였고 경찰들은 전현주의 위치를 찾기 시작했다. 전현주의 위치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다. 만삭의 몸으로 가출을 한 전현주는
거주할 곳이 없어 모텔에 머물러 있었고, 경찰은 전현주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 전현주가 자주 돌아다니는 지역을 알아냈다. 경찰은 전현주가 자주 돌아다니던 지역의 모든 모텔을 다 뒤졌다. 9월 22일 오전 9시 20분에 한 모텔에 임산부가 혼자 와서 투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찰은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는 모텔을 급습하게 된다. 전현주는 만삭의 임산부 모습이었고, 머리도 감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은 모습으로 완전 초췌한 상태의 전현주는 경찰들에게 검거가 된다. 지가 저질러 놓고 완전 패닉 상태였나? 그런 건가? 아니면 원래 좀 생활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던 건가? 와, 이 사람이네요, 이 사람. 전현주. 경찰은 가장 먼저 나리 양을 어디 숨겼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전현주는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다. 형사들이 협박도 해보고 추궁도 해보았지만 말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호소를 하며 타일렀다. 그러자 전현주는 조용히 한 장소로 경찰들을 이끌었다. 아, 어떡해. 이게 뭐야. 위 사진은 당시 전현주가 형사들을 이끌었던 사당동에 위치하는 한 지하의 골방이다. 골방은 몇 달째 쓰지 않아 곰팡이와 쓰레기, 악취, 각종 벌레들이 많았다. 창고는 전현주의 남편이 예전에 인형극단의 소품 창고로 쓰다가 사업이 망해 버려둔 공간이었다. 골방은 도저히 사람이 숨쉬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런데 전현주는 쾌쾌한 골방의 구석으로 형사들을 이끌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고개를 떨어뜨리고는 손으로 구석에 있는 어두운 곳을 가리켰다. 형사들은 급하게 구석으로 가보았다. 그 구석에는 아주 커다란 등산 가방 하나가 있었다. 형사들이 등산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의 몸이 완전히 잔뜩 구부러진 채 싸늘한 주검으로 있었다. 목에는 목 졸린 흔적이 역력했고 이미 부패되어서 몸이 퉁퉁 부어 있었다.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굉장히 잔혹한 모습이었다. 전현주는 나리 양을 도대체 왜 유괴했던 것일까? 전현주는 공무원의 딸로 태어나 굉장히 부유한 것도 아니었고 가난했던 것도 아니었다. 전현주가 대학을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제적을 당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취업도 잘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다가 한 전문대학에 입학을 하여 연극 지망생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연극 지망생이었던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대를 심하게 했다. 하지만 둘은 결국 결혼을 한다. 전현주는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학력, 경력, 집안 등에 대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했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조차 전현주가 어떠한 학력과 경력인 줄 몰랐다 한다. 야, 그죠. 한 번 거짓말 시작하면 거짓말을 끊을 수가 없어. 그걸 덮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하고 들어간 걸 수도 있고. 결혼하고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인형극단이 운영에 실패를 하고 변변한 수입도 없고 소일거리조차 없는 남편과 사치스러운 생활이 몸에 배인 전현주의 부부 관계가 자연스럽게 점점 멀어지게 되고, 전현주의 카드빚도 점점 쌓여갔다. 수입이 없다 보니 전현주는 생활고에 시달렸고, 몸은 만삭 상태였던 그녀는 삶이 우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본인이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었네. 그러다 어느 날 사건 당일 8월 29일 무작정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있다가 예쁜 아이 하나를 발견한다. 누가 봐도 총명해 보였고 얼굴도 예쁘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말을 걸게 된다. 전현주는 나리에게 영어학원을 간다는 정보를 얻고 영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다 나리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자 전현주는 나리에게 아까 보았던 언니라며 인형이 많고 재미있는 곳을 안다며 같이 가자고 꼬드겨 자신의 남편이 운영했던 쾌쾌한 인형극단 지하로 데려갔다. 전현주는 나리에게 부모님 성함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나리네 집에 전화해 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했다. 여보세요, 나리네 집이죠? 나리 잘 있으니까 현금 2천만 원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뚝 하고 끊었다. 전화를 하고 자리에 돌아왔는데 나리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고, 나리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전현주는 나리가 도망을 갈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 옆에 있던 테이프로 나리의 입과 코를 막는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발도 묶어버린다. 그래도 나리가 계속 몸부림을 치며 집에 가겠다고 소리를 질러 나리에게 수면제를 먹여 조용히 잠든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를 냈다. 아이를 숨겨야 할 곳이 필요했던 전현주. 마침 옆에 등산 가방이 있었고 나리를 등산 가방에 넣으려고 하자 옷이 걸려 옷을 벗겨 넣었다. 너무 사이콘데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었을 텐데 테이프로 막고 수면제도 먹이고 조르고 너무 끝까지 간다. 중간에 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만둘 그런 상황은 안 나오는 건가? 끝까지 가네. 엥? 그렇게 전현주가 체포되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공범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가 없어 입증이 되지 않았다. 전현주 무기 확정. 뉴스 그 장면이네요. 경찰은 전현주에게 사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전현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금 현재 아직도 수감소에서 전현주는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진짜 인간이 아니네요. 너무나 이쁘고 총명했던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글이 끝나네요. 과거에 더 많았겠죠. 옛날에 치안이 더 안 좋았을 테니까. 요즘은 뭐 CCTV도 많아지고 경찰도 다 잡고 하니까 좀 덜하긴 하겠지만 지금도 일어나니까 요즘 다 하나 낳잖아. 애를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근데 그 하나뿐인 아이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좀 많이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미친 사람한테 걸리면 뭘 당해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채팅창, 이게 왜 사형이 아니야? 그냥 숨 잘 쉬면서 살고 있다는 거네요? 깜빵에서 고급밥 먹고 있네. 미치겠네. 요런 건 바로 사형 때리면 안 되나? 그러니까 사형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되게 복잡해. 되게 우발적인, 그러니까 계획을 했겠지만 되게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상태였던 것 같아. 전현주 이 자식 있잖아요. 자신이 계속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어. 사치를 하면서. 그리고 굳이 사랑 때문에 하면 할 말 없지만 돈 없는 상황에서 돈 없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감당도 못할 사치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저지른 사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보려고, 혹은 총명해 보이는 여자아이가 부러워서 그런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유괴하고 죽인 거잖아. 어딘가 몰려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당연히 또 몰려 있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가 되거나 죄가 없다거나 하는 건 아니죠. 아무튼 너무 사이코적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아이를 방임해야 된다 주의인데 이런 거 보면 점점 그런 게 좀 내가 그런 생각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애를 좀 자유롭게 통금도 없이 냅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통금이 없이 할 생각이긴 한데 이런 좀 흉흉한 얘기들 들으면 나중에 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돈 없다고 저런 짓을 할 사람이면 돈 말고도 다른 이유로라도 범죄 저질렀을 것 같아요. 그래, 그냥 미친 사람이다. 이 일 아니었어도 다른 일을 저질렀겠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깜빵에 갔다 왔다 쳐. 만약에 유괴 및 살인을 안 해서 뭔가 돈을 훔쳤다거나 해가지고 깜빵 갔다 왔다 쳐. 그런다고 교화가 될까?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라 결과론적인 얘기긴 해. 왜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유괴살인 사건, 김초롱초롱 빛나리 양 유괴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안타깝네요.